안녕하십니까. 굿TV 애청자 여러분. 저는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 전공주임을 맡고 있는 교수 배진혜입니다. 오늘은 굿TV 시청자와 애청자들을 위해 뇌졸중과 언어치료라는 제목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뇌졸중을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40, 50대뿐만 아니라 젊은 20, 30대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가족 중에 누가 뇌졸중을 앓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사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올림픽 선수 중에서 양궁에서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김재덕 선수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림픽 이후에 여러 방송사에서 우리 김재덕 선수의 이야기가 화제였는데요. 아직 10대입니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랐지만 대단히 밝고 유머가 많으며 효심도 깊은 손자 아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김재덕 선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김재덕 선수의 아버지도 현재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의 가정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이 쏠렸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했던 그런 예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김재덕 선수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뇌경색이 왔었고 뇌경색이 뇌출혈로 오고 현재 뇌출혈만 3번 재발이 되어 몸무게가 30kg이나 빠진 상태라고 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개 지금 살이 빠져서 아주 야윈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김재덕 선수의 아버지 경우 언어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대화는 현재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를 제가 봤고 그 다음에 마비 정도도 아주 근육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게 마비도 온 상황이 아니라서 보행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 선수는 자기가 아빠를 돌보아야 된다. 지금 양궁 훈련을 하면서도 아빠를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상당히 가슴 찡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긴 질환인데요. 혈관이 터져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면 뇌출혈이라고 하고 이 혈류가 막히면 뇌경색으로 부릅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뇌세포가 죽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죠. 매우 위험한 응급질환입니다. 그래서 발견이 빨리 되어야 되고 발견되는 즉시 바로 우리가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한쪽 몸이 마비되는 반신불수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매우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전체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뇌경색은 혈액 덩어리로 불려지는 혈전이 뇌에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훨씬 더 뇌경색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뇌혈류가 줄거나 아니면 중단이 되면은 뇌 조직이 죽게 되어 괴사에 빠집니다. 특히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 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해서 뇌 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등 이런 혈관 질환을 앓으면은 혈관벽에서 혈전이 아주 잘 생깁니다.
이런 혈관, 다시 말하면 혈액 덩어리인 혈전이 점점 커져서 혈관을 막거나 혹은 작은 뇌동맥에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이것이 뇌경색으로 진행이 되겠고, 끝내 또 뇌경색이 파열이 되면 뇌출혈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김진혁 선수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경우죠. 처음에는 뇌경색이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뇌출혈로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발생 즉시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갑자기 좀 두통이 심해서 그냥 두통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확 터지게 되면, 이게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은 이미 표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사실 안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왔다가 지나간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한쪽에 팔이나 다리나 얼굴 등에 몸의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몸통이나 팔다리의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남의 살 같거나 저린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도 생기고, 또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이쪽으로 주로 우측이 많은데요. 침도 질질 흘리게 되고,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데도 문제를 보이게 되고,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복시 현상도 생기는 그런 시각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지럼증, 심한 두통, 구토 증상도 보이게 되고요. 오늘 우리 주제가 뇌졸중과 언어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증상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말하기라든지 듣고 이해하기, 읽기 등의 언어 문제가 생기면은 일상생활 유지에 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고요. 사람들과 예전처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언어장애나 마비장애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더 이상 경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그 가장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활이 유지되니까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환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경제적, 심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한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현재 우리 굿TV 시청자나 애청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마도 아픈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체 마비만을 장애로 생각할 정도로 이 말하는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이미 발을 들여 놓은 상황이죠. 그 정도로 삶의 질도 덩달아서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 문제를 극복하려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체가 불편하면 전동 휠체어 등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말이 안 되면 친구나 가족 등과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실감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결국 신세 한탄까지 이어지면서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하면은 그만큼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족들도 같이 덩달아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이미 다 습득한 물건 이름 말하기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숟가락이나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파나 대상물 이름 대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정말 간단한 예 아니요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어렵고, 상대방이 말하는 물건 이름 듣고 가리키기라든지 지적하기에도 어려움을 보이게 되겠고, 지시 수행하기라든지 단어나 문장 이해하기, 심지어 따라 말하기도 어려움을 보여서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어장애가 심하게 온 경우에는 겨우 숫자 1부터 10까지 수세기와 같은 자동적인 발화만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정말 본인 이름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장애가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발적으로 회복이 될까요? 주변에서 뇌졸중으로 언어장애가 오신 분들을 보신 시청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어장애를 일단은 극복을 하려면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반쪽이 마비된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입을 움직여야 되고, 마비된 쪽도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고, 눈도 세게 감았다 뜨면서 이쪽 근육들이 마비된 부분들도 풀어줘야 되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계속 해주셔야만이 이 마비된 근육들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도 언어장애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뇌졸중 발병 후 2, 3개월 이내에 어쨌든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 언어 능력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재활병원에서 언어 치료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재활병원에 언어 치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언어 치료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손상되지 않는 뇌 영역들을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뇌 영역의 기능을 보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뇌졸중으로 뇌의 손상된 부위가 앞쪽 부분이냐 또 뒤쪽 부분이냐, 혹은 손상 부위가 상당히 요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큰가 아니면 작은가,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잡이인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환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유발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많은 요인들에 따라서 어느 치료 효과나 예우는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환자 스스로 어쨌든 언어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언어 능력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서 언어 치료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힘내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뇌졸중에 와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생긴다면 가능한 조기에 언어 치료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실에서 언어 치료만으로는 언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함께 언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병실이나 가정에서도 같이 열심히 협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 학습하면은 당연히 학습 효과는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알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에야 잘 안 되겠죠. 내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손상되지 않은 다른 뇌 영역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손상된 뇌의 기능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굿TV 시청자들의 경우 뇌졸중 후에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괜찮습니다. 멜로디가 정확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꾸만 하고자 하는 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방법으로 이 구강 안면 마비 부분들을 많이 풀어줄 수 있고요. 읽기가 비록 안 되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봉독하던 성경책을 펼쳐놓고 보고 쓰기를 한 후에 가족의 도움으로 성경 구절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면 말하기나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언어 장애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어 치료를 조기에 받고 전문 언어 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병실이나 가정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 손상된 언어 능력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향상을 시켜줄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분명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뇌졸중과 언어 치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라기보다는 좀 조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얘기가 어쨌든 우리 굿TV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으며 우리 뇌를 좀 더 젊게 하는 부분은 젊게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치매 쪽이니까 어쨌든 치매도 예방하고 우리 뇌를 좀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굿TV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